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고 저번에 배운 거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좀 크게 나오네요. 저번보다 좀 줄여야겠다. 저를 이렇게 조금 줄이겠습니다. 야, 오케이. 너무 크게 나오면 저도 부담스러워서 됐다. 네, 저번에 그 좀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번보다 목소리가 좀 잘 들릴 거예요, 분명히. 네, 어쨌든 그러길 바라면서 안 나오더라도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최대 음량까지 안 가더라도 들을 수 있게. 네. 어쨌든 수업 이어서 하면 그 이번 단어는 블록체인 거래예요. 되게 중요한 단원 중 한 개죠. 사실상 거래를 위해서 블록체인이 생겨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블록체인이 왜 탄생했는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 두 번째는 거래를 하다 보면 등장하는 키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공개키랑 개인키가 있는데 그 공개키랑 개인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등장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이 거래를 해요. 중앙이와 청룡이가 거래를 한다고 칩시다. 돈거래. 어떻게 하죠? 아주 그냥 제일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10만 원을 이렇게 그냥 줘요. 사실 요즘은 거의 이렇게 거래 안 하죠. 누가 뭐 지폐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원시적인 방법은 1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 그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겠죠. 자,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청룡이가 10만 원을 받고, 그러면 거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수신 완료가 되고 이제 거래 완료가 되는 거죠. 10만 원을 이제 주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 이런 식으로 계좌번호 같은 거를 주죠. 그러면 내가 돈 줘야 될 사람이 계좌번호를 나한테 주면 저는 그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죠. 요즘은 이제 또 카페로 하죠, 보통. 그냥 카카오에서 바로 돈을 보내는 형식으로. 뭐 어찌되었든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를 저한테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 계좌번호가 됐든 핸드폰 번호가 됐든 아니면 뭐 카카오톡 그 계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한테, 제가 돈을 주는 사람이라면 돈을 받는 사람은 저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줘야 됩니다. 네, 계좌번호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자, 계좌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주면 뭐 똑같아요. 수신 완료하고 거래 완료되고. 네, 끝입니다. 되게 깔끔하고 간단하게 되죠. 자, 그럼 블록체인에서는 뭐 어떻게 다를까요? 중앙이라는 사람이 청룡이라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칩시다. 자,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낼까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뭐 뽑아가지고 줄 리는 없고, 비트코인을 뭘로 보내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앞에 계좌번호가 살짝 힌트예요. 그리고 1단원 그리고 0단원에서 얘기했던 거래 그 화면을 보여줬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막 되게 그 긴 문자열 같은 게 있었죠. 그게 또 힌트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잠깐 영상을 멈춰서. 자, 뭘로 보내냐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도 나왔던 긴 문자열로 돼 있는 곳에다가 보냅니다. 저게 뭐였죠? 저게 뭐였죠? 저게 뭐였을까요? 저 수신 완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저 긴 문자열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저게 바로, 얘기를 이때쯤이면 했겠지 싶어서 영상을 넘겼던 분은 아직도 얘기를 안 해줄 거예요. 제가 답을. 아시겠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 기억이 안 나면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네, 아니면 뭐 앞에 영상을 찾아봐도 되고, 네. 어쨌든 저렇게 긴 문자열이 있어요. 저 곳에다가 보냅니다. 저 곳에다 보내요. 앞에서 봤던 그 전통적인 거래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계좌번호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저 문자열은 바로 앞에서 보여줬던 이런 문자열들, 이런
이런 이렇게 나무로 표시되어 있던 이 그 초록색 나무가 아니라 초록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 바로 뭐였죠? 네, 비트코인 어드레스라고 했었죠. 네. 영상을 넘겨가지고 지금까지 온 분은 꼭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봤는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어찌됐든 저렇게 긴 문자열을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그곳에 보냈는데 그 긴 문자열의 정체는 뭐냐? 바로 비트코인 어드레스 지갑 주소인 거죠. 원래도 어드레스 지갑 주소인 거고 저거를 보내주지 않으면 제가 상대방한테 돈을 보낼 방법이 없어요. 네, 저거를 알려줍니다. 저게 바로 지갑 주소. 네, 지갑 주소인데 이 지갑 주소는 어떤 키일까요? 퍼블릭 키일까요? 프라이빗 키일까요? 알려줬죠.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의 어떤 뜻을 잘 생각해보면 또 이것도 결론이 나올 텐데 알려줬잖아요, 이미. 청룡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중앙이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일로 돈을 보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프라이빗은 아니고 이 지갑 주소는 바로 알려줬으니까 퍼블릭 키겠죠. 퍼블릭 키입니다. 지갑 주소는 퍼블릭 키. 왜? 이미 남들한테 알려줬으니까. 사실은 알려줘야만 하는 거니까.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퍼블릭 키로부터 생성된 그 비트코인 어드레스입니다. 완벽한 동의어는 아니에요. 이제 프라이빗 키냐 퍼블릭 키냐 이 둘 중에서 한 개를 따져봤을 때는 퍼블릭 키 쪽에 가깝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생성된 비트코인 어드레스입니다. 네. 이 비트코인 어드레스와 퍼블릭 키의 차이는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이번 코스 안에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어쨌든 남들한테 알려줘도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알려줘야만 하는 거니까 퍼블릭 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퍼블릭 키는 남들한테 알려줘도 된다. 네, 그런 거죠. 이제 돈을 받았어요. 자,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다시 전통 거래로 돌아왔어요. 네, 밑에 써 있으니까 트래디셔널 트랜잭션. 자, 돌아왔어요. 전통적인 그 거래로 다시. 돈을 받은 청룡이가 돈을 쓸 거예요. 돈을 쓰러 가게 같은 데 갔어요. 장 보러 가게 같은 데 갔는데 요즘 장 보러 잘 안 가죠? 다 시켜 먹긴 하는데 뭐 어쨌든 돈 쓰러 장 보러 갔어요. 가게에. 자, 돈을 내고 물건을 받으면 거래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길거리에 가는데 5만 원이 딱 떨어져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만약 주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슈퍼 가서 샀어요. 뭔가를.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슈퍼 주인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길바닥에 떨어진 거를 내가 주웠으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는 절차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돈을 내면 내가 뭔가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에 이제 해당되는 만큼의 양의 돈을 내기만 하면 돼요.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 굳이 확인을 하는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길바닥에 돈 떨어져 있다고 물론 주워서 뭔가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돈을 받는 사람이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요. 돈의 소유권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 트랜잭션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물론 이 거래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이따 한번 봅시다. 자, 돈을 쓰려고 해요. 돈을 쓰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기준이에요. 돈을 쓰려고 하는데 바로 못 써요. 바로 못 써.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잠겨 있거든요. 내가 또 등장해야 되나? 이렇게 네, 됐다. 이렇게 이 자물쇠가 잠겨 있거든요. 이 자물쇠를 풀어주는 게 뭘까요? 전 다시 돌아오고 키겠죠? 자물쇠를 풀어주는 건 키죠? 네. 자, 이 키가 어떤 키일까요? 이 자물쇠를 푸는 키가. 그리고 이 자물쇠는 왜 잠겨 있으며
그 자물쇠를 푸는 과정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5만 원을 주었어요. 근데 이 5만 원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거를 뭔가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겠죠. 네,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물쇠가 잠겨 있는 거고, 자, 자물쇠를 푼다는 거는 이게 내 코인이 맞아요라고 이 소유권을 증명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내 겁니다, 이게. 그 증명을 해주는 게 키인데 앞에서 나왔던 퍼블릭 키는 아닐 것 같고, 그럼 뭐죠? 네, 프라이빗 키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키는 바로 프라이빗 키예요. 자, 그래서 풀려요. 자물쇠가 풀리면 자, 돈을 내고 물건을 받고 거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약간 달라요. 약간. 돈 내고 뭔가를 받는 거나 돈을 내므로써 뭔가를 어떤 특정 물품이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 자체는 되게 똑같은데, 이 한 단계 과정이 더 거쳐지는 거, 그게 다른 거죠. 키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풀어야 된다. 자물쇠가 잠겨 있다는 것의 의미는 이 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오라는 과정이 한 단계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키로서 이 자물쇠를 푸는 과정이 바로 그 소유권을 증명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키 어떤 키라고 했죠? 앞에서 나왔던 퍼블릭 키 말고 바로 나만 알아야 되는, 남들은 절대 알면 안 되는 나만의 비밀의 어떤 키? 이게 라이브면 뭔가 채팅으로도 봤을 텐데 라이브 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어쨌든 뭐 프라이빗 키죠. 네, 프라이빗 키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퍼블릭 키랑 다르게 이건 나만 알아야 되고, 나만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을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라이빗 키가 아니라 프라이빗 키로부터 생성된 디지털 서명입니다. 비트코인 기준이에요, 이 설명도.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프라이빗 키로 그 내 소유권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길바닥에서 주는 5만 원과 다르게 이 비트코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비트코인이, 나중에 CG하는 법도 배워야겠다. 네, 이 비트코인이 내 거다. 이 코인은 내 거예요라고 그 소유권을 증명해내는 그것이, 증명해낼 수 도와줄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이 프라이빗 키라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렸어. 프라이빗 키 역할은 어떤 특정 코인이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증명을 해주는 애인데,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 그러면 진짜 내 건데 증명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내 핸드폰에 이 은행 앱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그럼 진짜 이 통장 내 통장인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5번 이상 틀리면 잠기잖아요. 그리고 막 전화해가지고 자기 인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한 다음에 다시 공인인증서 뭐 비밀번호 재설정인가?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라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키는 잃어버리면 이 코인 진짜 내 건데 소유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코인 한 번도 안 가져 보셨던 분들도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개인키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개인키 관리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 개인키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영영 저 코인을 다시 못 쓰게 돼요. 근데 개인키가 그 앞에서 봤지만 되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막 문자일이 이렇게 괴상한 문자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괴상해도 이렇게 괴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내 소유권을 증명을 해주는 애니까, 저 키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제가 개인 키를 잃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0.003 비트코인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그 계좌를 보면서 와, 갑자기 화가 나네. 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거래가 일어나냐고요? 거래 절대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로 돈을 보낼 일도 없고 거기서 돈이 나갈 일도 없으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개인키는. 아우, 탄사인. 개인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그 거래를 한번 모여가지고 모의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모의로 한번 거래를 해볼게요. 이게 다 자기 돈을 진짜 눈 뜨고 이제 코 베이는 식으로 잃어버리게 되면 되게 좀 슬픕니다. 어쨌든 공개키랑 이제 그 개인키를 설명을 해봤는데 프라이빗키랑 퍼블릭키를 설명을 해봤는데 한번 현실 세계에서 가장 비슷한 비교가 뭔지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퍼블릭키, 즉 공개키는 은행 계좌번호 같은 거, 은행 계좌번호 같은 게 이제 퍼블릭키고요. 남들과 공개가 되는 거, 오히려 남들한테 공유를 해줘야만 하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퍼블릭키고요. 프라이빗키 같은 경우에는 핀 넘버, 비밀번호 같은 거 절대 남들한테 공개하면 안 되는 거, 네, 그런 게 프라이빗키입니다. 자, 근데 퍼블릭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프라이빗키로부터 만들어져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해시 함수는 아웃풋 값을 가지고 인풋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역으로 추적을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에 인풋이 되는 거고 퍼블릭 키 같은 경우에 아웃풋이 되는 거죠. 이 퍼블릭 키는 공개가 된다고 했죠.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뭐다?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해서 프라이빗 키로부터 뽑아냈기 때문에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이 프라이빗 키를 인풋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웃풋인 퍼블릭 키는 공개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해시 함수를 이용을 했으니까. 자, 이런 그림이 이제 되게 유명한 그림 중 한 개인데, 자주 쓰이는 그림 중 한 개인데, 뭐냐면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로 가는 건 가능하지만 퍼블릭 키에서 프라이빗 키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또 퍼블릭 키에서 비트코인 어드레스로 가는 건 가능하지만 비트코인 어드레스에서 퍼블릭 키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제가 뭐 해시 함수라고 했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운 곡선법을 따라요. 해시 함수랑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역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퍼블릭 키로 프라이빗 키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앞에서 해시 함수라 설명을 했지만 그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거였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운 곡선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럼 타운 곡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곧 나옵니다. 지금 이 첫 단어는 전체적인 개념만 설명을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설명을 안 할 거고, 뒤에 좀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어드레스에서 퍼블릭 키에서 프라이빗 키로 절대 못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 프라이빗 키에서 타운 곡선 함수를 이용해서 퍼블릭 키가 되고, 퍼블릭 키에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어드레스가 된다라는 거. 자, 그 거래를 할 때 공개가 되는 건 뭐라고요? 이 비트코인 어드레스라고요. 이 비트코인 어드레스고, 얘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여기서 1로 가는 건 가능해요. 네, 아시겠죠? 얘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되고, 얘는 그냥 무조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 알겠죠?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재밌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래서 이해되셨죠?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가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 프라이빗 키는 나 혼자만 알기, 나머지는 공개해도 괜찮음. 오히려 공개를 해야 거래를 이룩질 수 있음. 상대방이 나한테 보낼 때. 네, 됐죠?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네, 어렵지 않았어요. 별로. 그쵸? 마지막 그림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는 게 좋을라나, 아니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조금 그런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진짜 간단하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프라이빗 키는 어떤 거다? 비밀번호, 계좌번호의 그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같은 거고, 퍼블릭 키가 통장번호 같은 거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래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트코인 어드레스가 계좌번호 같은 거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즉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로 가는 거, 퍼블릭 키에서 비트코인 어드레스로 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일방향 함수니까 절대 비트코인 어드레스에서 퍼블릭 키로 역추적하는 거, 퍼블릭 키에서 프라이빗 키로 역추적하는 건 불가능하다. 프라이빗 키는 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주는 그런 키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프라이빗 키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코인을 그냥 다 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형태이든지 블록체인에서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코인을 보유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개인 키를 똑바로 보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처럼. 되게 중요한 거. 네. 그래서 퍼블릭 키와 개인 키는 각각 퍼블릭 키는 거래를 위한 것. 나한테 돈을 주세요. 일로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같은 거. 개인 키는 이 코인이 내 코인이라는 그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거. 그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채굴 들어보셨? 뉴스에 채굴 요즘엔 많이 안 나오는데 한동안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채굴이 뭔지 한번 검색해 보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산에서 채굴하는 건 안 나올 거예요. 요즘 하도 그 비트코인 및 기타 블록체인이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채굴이라고 했을 때 광산에서 그냥 그 채굴하는 게 먼저 안 나오고, 그쵸? 제가 지금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바로 채굴장이 나오네요. 이 그 비트코인 및 다른 블록체인의 채굴장이. 네. 딱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막, 막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벽으로 쌓여 있는 공장 같은 그 무언가가 나오게 돼요. 검색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다 채굴기죠. 채굴기고 수천 대의 컴퓨터가 미친 듯이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짓을 왜 하는가? 이렇게까지 공장식으로까지 세우면서 하는 이유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인센티브를 줘요. 그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는가? 왜 주는가? 그리고 이게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다음으로 이게 하비엘 브리지랑 뭔 관계가 있는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건데,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연속적인 그 과정입니다.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연속적인 과정이에요. 컴퓨팅 파워는 뭘 할 때 사용이 될까요? 눈스 값을 바꾸는 이때 컴퓨팅 파워가 사용이 되는 거고, 이 문제를 푼다는 건 뭘까요? 올바른 논스 값을 찾아서 블록을 생성하는 거. 이게 바로 마이닝, 채굴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 채굴은 블록체인 시스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채굴이 멈추면 블록이 생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블록 생성이 중단되면 블록체인이 멈추는 거죠. 즉, 채굴은 블록체인을 돌아가게끔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이에요. 즉, 채굴이 멈추면 블록이 생성이 안 되고, 블록이 생성이 안 되면 블록체인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 체인 시스템을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게 해주는 그런 행위예요. 이 동기부여가 누구한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채굴자한테 돼요. 이 채굴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동기부여를 받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0단원, 그러니까 1단원에서도 조금씩 설명을 했었는데, 그 블록을 만든 사람한테 보상을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뭐 50에서 25로, 25에서 12.5로 이렇게 쭉쭉쭉 깎여 나간다고 했지만 어쨌든 보상을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각 거래마다 조금씩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2.5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12.6517인가 뭐 어쨌든 이렇게 막 좀 더럽게 떨어지는 그 숫자를 채굴자가 받았었잖아요. 그 인센티브가 바로 채굴자한테는 어떤 동기부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 돈 받으려고 내가 채굴을 한다. 12.5 비트코인 받으려고. 나중에 얘기하긴 하겠지만 한 사람이 12.5 비트코인을 다 가져가진 않아요. 마이닝 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만약에 혼자 다 받았다고 칩시다. 혼자 다 받았다고 치면 지금 비트코인이 한 1,300만 원 하나요? 잠깐만 검색해 보고 올게요. 1,320만 원. 12.5 비트코인을 만약 혼자 다 받는다라고 하면 1억 6천, 약 1억 6,5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할만하죠? 할만해요. 나쁘지 않아요. 네, 1억 6,500만 원 할만하죠? 10분마다 한 번씩 기회가 있습니다. 1억 6,500만 원. 1억 6,500만 원이면 와 진짜 엄청 크다. 1억 6,500만 원인데 내가 만약 6번을 다 했다? 그러면 시급이 9억 9천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6번 연속 어떤 블록을 만들 확률은 없겠지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10억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채굴장을 저렇게 미친듯이 돌리는 거예요. 네,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채굴자는 채굴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채굴자가 뭘 한다? 블록을 만든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풀 때 뭘 한다? 컴퓨터를 돌린다. 컴퓨터를 돌리는 건 왜 돌리는 거다? 숫자 바꾸려고. 논스캅 바꾸려고. 자, 논스캅을 바꿔가지고 블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열심히 돌려가지고 전기비 써가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블록을. 그럼 뭘 한다?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거는 뭘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컴퓨터를 돌려서 열심히 그 논스캅을 바꿔가지고 블록을 만들었으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거잖아요. 자, 이 블록을 만드는 행위, 이 블록을 만드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하고요. 채굴이라는 거는 블록을 만드는 행위라고 했었죠. 이 블록을 계속 만드니까 체인이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체인이 계속 성장해가는 거, 블록이 만들어지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야 이 체인에 담겨 있는 정보가 옳은 정보라고 했잖아요. 검증이 된 정보라고 했었잖아요. 즉 내 거래가 올바른 거래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누군가 거래를 했어. 근데 그 거래가 거짓말이래. 나중에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난 돈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물건을 보내줬는데 돈을 받았어. 근데 이 거래는 무효야. 그럼 나는 물건만 보내고 돈을 못 받는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거래가 옳은 거래라고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야겠죠. 검증이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블록에 들어가고 그 블록이 체인에 들어가야 돼요. 즉 채굴자가 지속적으로 채굴을 해줘야, 지속적으로 블록을 만들어줘야 그 블록 안에 있는 거래들은 옳은 거래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채굴자가 멈추면 블록 생성이 멈추게 되고, 블록체인, 그렇지, 비트코인에서 어떤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아무도 채굴을 안 하고 아무도 블록을 안 만들기 때문에 모든 거래들은 어떤 검증된 거래로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시스템 측면에서 봤을 때, 채굴자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채굴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 되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채굴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앞에서 봤던 그 블록인데, 이제 밑에 이제 거래는 다 채워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래가 다 채워지면 뭐가 결정이 되죠? 거래가 다 채워지면 거래로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 했었죠? 이 머클루트라고 했었죠. 네, 머클루트가 정확하게 어떤 트리 방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도 나중에 이 코스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밑에 이 바디들에 있을 법한 이 거래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이 머클루트입니다. 자, 저 머클루트가 완성이 됐어요. 타임스탬프, 비츠, 이전 블록, 버전,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다 결정이 됩니다. 특히 나이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프리비어스 블록 당연히 결정이 돼 있고, 버전 당연히 결정이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뭐죠? 결정이 안 된 게 논스 값이죠. 이 논스 값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컴퓨터를 돌린다는 거는 이 논스 값을 바꾼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 논스 값이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이걸 돌립니다. 언제까지 돌린다고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자, 그럼 어떤 조건인지 한번 알아봐 볼게요. 자, 근데 하기 전에 해시 잠깐만 한 번만 더 보고 들어가면, 이 블록 헤더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풋 값을 기반으로 해서 아웃풋 값이 나온 게 바로 블록 해시 값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 블록 해시 값을 나오게 하는 블록 헤더 중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다? 논스 값이다. 자, 그럼 그 조건은 뭐냐? 이 조건이 바로 여기 있는 이것인데, 이 해시 오브 블록은 얘를 넣어서 이게 결정이 되죠. 자, 다시 논스 값이 계속 바뀌게 되면 해시 값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쵸? 논스 값을 계속 바꾸면 해시 값이 바뀐다. 왜? 이 나머지 애들을 인풋 값으로 해가지고 해시 값에 넣어가서 나온 아웃풋 값이 바로 이 해시 값이기 때문에.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헤더에 있는 애들을 다 인풋 값으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 값이 해시 값이다. 이거는 논스 값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죠. 자, 근데 저기서 타겟 값보다 얘가 커요. 저 보시고 있죠? 타겟 값보다 내가 커요. 이 해시 오브 블록이 커. 그럼 어떻게 한다?
논스 바꿔요. 논스가 다시 바꿔요. 자, 근데 계속 돌려. 계속 돌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조건을 만족을 해요. 여기서 이 저 조건이라는 거 한 번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예요. 이 해시 오브 블록이 타겟 값보다 작아야 돼요. 저 조건을 만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블록 채굴에 성공을 하는 거다. 이해돼요? 블록 채굴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타겟 값보다 낮아야지. 자, 이거 왜 그 타겟 값보다 낮은 게 뭔 얘기냐라고 했을 때, 저 해시 오브 블록이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엔 16진수예요. 결국엔 16진수예요. 이 16진수는 뭐죠? 숫자죠. 결국 이 숫자 값이 해시 값을 넣을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이 논스 값을 넣을 때마다 해시 값이 계속 바뀌어요.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막 갑자기 커지다가 작아질 때도 있고 막 1, 2, 3, 4, 5, 6, 7, 8, 90을 했는데 뭐 정비례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말한 해시 밸류처럼 그냥 능가수에 따라 지 마음대로 계속 바뀌어요. 저 값이 특정 타겟 값보다 낮게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타겟 값보다 낮은 게 조건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블록 채굴에 성공을 했어. 어떤 특정 타겟 값보다 낮은 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블록 채굴에 성공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블록이 다음 그 체인에 들어가는 거죠. 체인의 그 맨 끝에 들어가서 마지막 블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저렇게 계속 채굴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거래들이 뭘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수수료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앞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한 번만 다시 보자면 이 보면 12.5 비트코인이 아니라 12.65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런 비트코인, 이런 되게 더러운 숫자의 비트코인을 맞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12.5 비트코인에다가 거래마다 있는 그 수수료의 합을 같이 받는다. 좀 두 가지 종류의 그 보상을 받는 거죠. 첫 번째는 블록 채굴할 때마다 나오는 그 보상 12.5 비트코인. 지금은 반감기 한 번 더 지나서 6.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각 거래마다 붙어있는 수수료들의 총합. 네, 이 두 가지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12.65 비트코인을 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그 거래는 0.5, 어떤 거래는 0.25, 어떤 거래는 뭐 1.5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치면 이거를 다 모은 게, 이 거래 정보들을 모은 게 머크래시로서 작용을 하면서 논스 값을 어느 값에 딱 맞췄다 이렇게 돼가지고 체인이 채굴이 됐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모든 거래들의 인풋 빼기 아웃풋이 이제 피인데, 인풋 빼기 아웃풋이,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요.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는데 제가 10비트코인을 보내야 돼요. 10비트코인을 보내야 돼. 그러면 그냥 10비트코인만 보내면 수수료가 없죠. 근데 블록을 채굴하는 사람한테 수수료가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내가 수수료를 높게 하는 게 채굴자 입장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거래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낮게 하는 게 매력적인 거래로 느껴질까요? 채굴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거래를 채굴을 하면 이 거래에 딸리는 수수료도 내 거가 되는 건데, 당연히 높은 수수료를 보유한 거래를 먼저 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보낼 때 10비트코인 그냥 보내지 않고요. 10.02 비트코인 막 이렇게 보내요. 10.02 비트코인. 근데 받는 사람은 몇 비트코인을 받는 거죠? 10비트코인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서 인풋이 내가 보내는 금액, 내가 실질적으로 보내는 금액 얼마랬죠? 10비트코인에다가 수수료 0.02 더해서 10.02. 받는 사람은 얼마만 받으면 된다? 10비트코인만 받으면 된다. 인풋 10.02, 아웃풋 10. 10.02는 10 보내야 되는 금액 10에 수수료 더한 거, 보내야 되는 금액에 수수료를 더한 거, 받는 사람은 이 10비트코인만 받으면 된다. 그럼 여기 뭐가 남죠? 수수료가 남죠. 이게 인풋, 이게 아웃풋. 이거 빼기 이거는 얘만 남죠. 이해되셨죠? 이 값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인풋 빼기 아웃풋이 수수료인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각 거래마다 수수료가 붙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 수수료들의 총합을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받은 이 수수료들의 총합도 블록을 채굴한 사람한테 보상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와,
이걸 원테이크에 찍으려니까 약간 힘드네요.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설명할 때는 보통 똑같은 거 한 3번 정도씩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늘 말한 것처럼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같이 고민하는 게 좀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참고 자료가 없을 때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10비트코인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딱 10만 보낸다? 아니죠. 10.02를 보내야 돼요. 왜? 이 0.02는 나를 이 거래를 옳은 거래로, 검증된 거래로 확인시켜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체인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즉 체인에 올라간다는 거는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 블록을 만든다는 거는 채굴을 해주는, 채굴을 한다는 거는 열심히 논스값 돌려가지고 타겟값보다 낮게 나오게 하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이 논스값을 돌리는 거에 있어서는 전기비가 드는, 즉 나를 위해서 전기비를 열심히 쓰는 그 채굴자에 보상을 해주는 수수료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 번만 더. 지겨우면 한 30초 후 정도로 넘기면 돼요. 지금부터 30초 후. 네. 자, 거래를 보낼 때 내가 10만큼 보내야 돼요. 그러면 10만 보낸다? 아니다. 10.01을 같이 보낸다. 이 0.02는 뭐다? 수수료다. 이 수수료는 누구한테 가냐? 채굴자한테 간다. 왜 머리카락이 떨어졌어요. 이 채굴자한테 간다. 수수료는 이 수수료는 채굴자한테 가는데, 왜 수수료를 채굴자한테 주느냐? 채굴자는 전기를 쓰니까. 전기를 왜 써? 컴퓨터를 열심히 돌리니까. 컴퓨터를 왜 돌려? 논스값 바꾸려고. 논스값 왜 바꾸는데? 블록 헤더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블록 캐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인풋 값으로 들어가는데, 이 블록 캐시는 16진수 하나의 숫자고, 그 블록 캐시는 타겟 값보다 낮아야 돼. 타겟 값 숫자보다 무조건 낮아야 돼. 높으면 안 돼. 그 높을 때까지, 아니지. 낮을 때까지 논스값을 계속 돌려.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워. 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난이도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논스값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 이 논스값을 언제까지 맞춘다? 이 블록 캐시가 타겟값보다 낮아질 때까지 논스값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 돌리는 게 뭐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는 전기료가 든다. 블록 만들 때 보상을 주지만, 내 거래를 조금이라도 먼저 블록이 채굴되게 해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에, 그쵸? 수수료를 조금씩 더 주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수료를 좀 더 많은 수수료를,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수수료 0.01을 넣어가지고, 자, 거래를 일으키면 인풋 값은 10.0인데 내 친구가 받아야 될 값은 10만큼이니까 10.02 빼기 10, 0.02가 수수료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럼 수수료 빵으로 하면 근데 채굴자가 너 수수료 빵이지, 난 너 안 넣을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수수료가 0이면 평생 거래를 못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수수료가 0이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거래에도 타임스탬프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선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블록에 들어가게끔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엄청 낮게 하거나 없게 해도 평생 채굴이 안 되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젠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이거를 문제로 한번 내볼게요. 100보다 낮은 값을 만드세요가 어려울까요? 50보다 낮은 값을 만드세요가 어려울까요?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해시값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뭔 얘기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듣는 건데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100보다 낮은 값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 50보다 낮은 값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 한번 쭉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사위 두 개가 있어요. 자,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죠. 자, 이걸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고,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11보다 작은 값을 나오게 해주면 상을 줄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11보다 두 개의 합이 11보다 낮은 값을 만드세요. 그럼 상을 줄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되게 쉬워요. 오히려 11보다 낮은 값이 안 나오기가 어려워. 11 이하만 나오게 된다. 그러면 66만 안 나오면 돼요. 11 미만이라고 해도 56, 65, 66 이 세 가지만 안 나오면 돼요. 36분의 1 확률 혹은 36분의 3 확률로 상을 못 받아요. 되게 쉬운 거죠. 자, 근데 여기서 5 이하로 나오게 하면 상을 줄게. 이때부터는 약간 어려워집니다. 그쵸? 두 개의 숫자의 합이 5 이하로 나오려면 1, 4, 2, 3, 3, 2, 4, 1, 1, 3, 2, 3, 1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한 가지 더 2 이하로 나오면 상을 줄게. 엄청 어려워지죠? 조금 감이 오셨나요? 타겟값이 높은 게 난이도가 쉬운 걸까요? 낮은 게 난이도가 쉬운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사위랑 같이 생각하세요. 주사위 11 이하로 나오면 상을 드립니다. 되게 쉽다 했죠? 4 이하 혹은 2 이하가 나와야만 상을 드립니다. 2 이하가 나올 확률은 뭐다? 1 한 가지밖에 없죠. 11 이하보다 2 이하가 더 어렵다. 이제 이해되세요? 타겟값이 높은 게 쉬울까요? 낮은 게 쉬울까요? 타겟값이 낮아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죠.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쉽습니다. 이해돼요? 약간 어렵나요? 이게 현장에서 보통 이 얘기를 해줘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해 봅시다. 타겟값이 높으면 쉬워요. 왜? 10,000 이하다. 그러면 0부터 10,000까지가 다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타겟값이 1,000 이하다. 그러면 10,000 이하보다 훨씬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줄어드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타겟값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고 이 조건이 어려워지는 경우, 즉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는 언제다? 타겟값이 점점 작아질 때. 뭔 얘기냐면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겟값은 낮아진다. 이런 거예요. 이거 많이 헷갈려가지고 일부러라도 돌아와서 이제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크게 뭐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번 강의에서는 유난히 좀 똑같은 말을 반복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더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채굴자는 채굴을 왜 한다? 이 수수료랑 이 보상 받으려고. 자, 그럼 채굴자는 결국 하는 게 뭐다? 블록을 만드는 거다. 그 블록을 만드는 건 뭐다? 체인을 지속적으로 체인 시스템을 유지시켜 주는 거다. 그쵸? 체인 시스템을 유지시켜 주는 거고 그 동기부여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비트코인을 받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사용자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채굴이 어떤 의미다? 내가 했던 이 거래가 체인에 올라감으로써 옳은 거래라고 검증을 받게 되는 거다. 그 세 가지 측면을 나눠서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마이너는 블록을 마이닝 함으로써 돈을 받는 거예요. 인센티브, 거래 수수료와 이 블록 보상. 유저 입장에서는 나의 거래들이 옳은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다. 어떻게? 그 채굴되는 그 블록 안에 들어가고 그 블록이 마침내 채굴이 돼서 체인에 올라가게 되고 체인에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는 다 퍼지니까. 네. 그리고 시스템 입장에서는 뭐다? 블록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자, 합의 알고리즘은 그럼 뭐냐? 결국 큰 특징 중 하나는 푸는 데는 더럽게 어려운데 증명하는 데는 되게 쉬워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쵸? 합의 알고리즘의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합의 알고리즘은 왜 필요하다 했죠? 탈중화된 네트워크니까 필요하다고 했었죠. 탈중화된 네트워크 합의 알고리즘이 왜 필요하다? 이걸 옳다고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옳은 정보이냐를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없으니 어떻게 한다? 이 불특정 다수가 참가한 이 탈중화된 네트워크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자, POW, 비트코인 같이 저렇게 컴퓨터를 열심히 돌려야 되는 그 합의 알고리즘을 POW라고 하는데 Proof of Work라고 해요. 그래서 작업 증명이라고도 보통 불리웁니다. 이 작업 증명은 어떤 거죠? 블록을 채굴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죠. 이것도 또 하나의 특징인데, 자, 탈중화된 네트워크다 보니까 누구나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누구나 이 내가 옳은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근데 아무나 막 블록을 만들어 봐요. 막 조건도 없이 그래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막 만들어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정보들도 많이 올라오겠죠. 근데 그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겠죠. 그 조건이 뭐다? 아까 말한 그 타겟값보다 낮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즉 컴퓨터를 더 많이 돌린 사람이 더 높은 확률로 이 블록을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컴퓨터 한 대로 돌리는 것보다 컴퓨터를 두 배로 돌리는 게 확률이 두 배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컴퓨터를 두 대를 돌리거나 네 대를 돌리거나 여덟 대를 돌리거나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저 조건을 만족시켰다라고 한다면 난 이미 전기비를 써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고, 내가 열심히 전기비를 써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까지 블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는 옳은 정보다라고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을 만들자마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쫙 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합의 알고리즘이 정확히 발동되는 데가 이제 평시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블록을 만들어서 뿌리는 경우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랑 계속 통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둘의 어떤 그 블록의 개수를 비교를 해. 근데 둘 중에서 더 긴 체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옳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걸까요? 누가 더 최신 정보를 갖고 있는 걸까요? 얘가 더 긴 체인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전 100개인데 얘는 101개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얘의 정보를 받아옵니다. 왜? 얘가 나보다 더 체인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더 긴 체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옳은 정보다. 왜? 얘가 더 컴퓨터를 열심히 사용을 해가지고 블록을 한 개 더 만들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합의 알고리즘의 또 다른 특징 중 한 개입니다.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가 말한 정보는 옳은 정보일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주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탈중화된 네트워크예요. 누구나 들어오거나 누구나 나갈 수 있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막 얘기하게 되면 누가 옳은 정보인지를 몰라요. 근데 누가 옳은 정보인지를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기로 하기로 했죠? 합의 알고리즘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다수가 옳다고 느껴지는 정보. 근데 아무나 막 얘기하면 뭐가 옳은 정보인지를 모르고 너무 쉽게 정보를 만들게 되면 다 한꺼번에 너무 다수의 정보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 정보를 그냥 말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하되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만 어떤 정보를 말할 수 있게 하자. 여기서 정보를 말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정보를 말한다라는 거는 블록을 채굴해가지고 전파시키는 거, 체인에 등록을 시키는 거, 그걸 의미해요. 자,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타겟값보다 낮아야 되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되게 어렵다. 요즘은 엄청나게 어렵다. 컴퓨터 많이 써야 된다. 전기비 많이 들어간다. 즉 전기비를 많이 쓴 사람이 만든 블록이니 이거는 옳은 정보이겠거니 해주는 게 이제 어떤 그 합의 알고리즘의 한 가지 특징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많은 컴퓨터를 쓰면 내가 채굴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거야가 또 다른 블록체인의 한 가지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은 블록을 채굴했을 거고, 더 많은 블록을 채굴했다는 건 뭐죠? 내가 더 많은 체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긴 체인을 보유한 사람이 옳은 정보이다 라는 게 합의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한 편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만나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든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탈중화된 네트워크,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다, 최소한의 조건을 얘기하자, 이 조건을 달성시키기는 어렵다, 열심히 일한 자 보상을 받아라. 열심히 일한 자이기 때문에 너의 작업은 증명이 됐을 거고 그 작업 증명으로 인해서 탄생한 블록은 다 옳다라고 느낄 것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뭐다? 컴퓨터를 많이 쓴 사람. 컴퓨터를 많이 쓴다는 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 돈이 더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채굴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채굴을 할 확률이 높아진 사람은 채굴을 더 많이 했을 거고, 그 채굴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블록 개수가 좀 더 많을 거다. 더 많은 블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체인이 옳은 체인이다. 나머지 사람은 그 사람의 정보를 받는다. 이해됐죠? 자, 드디어 Q&A는 못하니까 마지막 단어입니다. 밖에 비가 엄청 오고 있는데 장마 조심하시고. 비가 엄청 와요 지금. 네, 지금 4시 반인데 목이 좀 아프네요.
앵앵거리는 목소리를 조금씩 고치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 어쨌든 자주 궁금해하시는 것 세 가지를 이제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약간씩 설명을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먼저 51% 공격, 이 33%만 있어도 이 부분은 연구 결과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언급을 하지 않을 거고, 51% 공격이 뭔지에 대해서 좀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분산 원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공격이니까 일부러 이 주황색으로 돼 있는 놈이 혼자 막 딴짓을 해요. 혼자 막 딴짓을 하려고 해. 의도적으로 막 정보를 특정 정보를 늦게 넣는다든지, 특정 정보를 의도적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악의적인 행동,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자꾸. 자, 그러면 얘 혼자 해서 될까요? 혼자 열심히 컴퓨터 돌려가지고 나머지 애들을 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존재감이 되게 약하잖아요, 이 사람은 혼자서 하니까. 그러니까 공격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 목표를 달성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네트워크에 알고 보니까 얘네가 다 같은 편이에요. 얘네가 다 같은 편이고, 아니면 이 한 개 한 개가 다 컴퓨터잖아요. 결국에는 노드라는 게 이 수많은 노드가 한 사람의 어쨌든 컴퓨터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채굴자들이 다 한 통속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의적인 이 변화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왜? 컴퓨팅 파워가 크니까, 나머지 애들에 비해서. 내가 전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이 채굴 컴퓨팅 파워에서 30%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블록을 채굴할 확률은 얼마죠? 30%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체 파워의 30%를 갖고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합의 알고리즘에서 말한 것처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보상을 많이 받을 거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더 채굴이 잘 될 거니까. 저 전기비 많이 쓴 사람이, 더 컴퓨터 많이 쓴 사람이. 그쵸? 내가 전체 파워의 40%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일반 컴퓨터나 아니면 뭐 기껏해야 무슨 좀 이렇게 뭐 채굴장 꾸려가지고 하는데, 저는 막 공장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슈퍼컴퓨터 쓰고 막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막 쓰고 있어요. 그럼 남들보다 내가 컴퓨터 성능이 더 좋으니까 논스값이 훨씬 빨리 돌아갈 거고, 논스값이 빨리 돌아간다는 거는 내가 조금 더 계산을 빨리 하는, 즉 채굴을 성공시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내가 전체 채굴 파워의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절반 이상의 확률로 내가 채굴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계속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쉬울 텐데, 매 순간 내가 50% 이상의 확률로 내가 원하는 블록을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네트워크의 다른 사람들이 덤벼도 저를 못 이겨요. 왜? 매 순간 절반 이상의 확률로 내가 이거를 해낼 수가 있으니까. 곱하기를 계속해보면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매 순간 절반 이상의 파워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51% 공격이에요. 자, 제일 긴 체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른 체인이라고 했었죠. 자, 제일 긴 체인이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오른 체인일까요? 제일 더 긴 체인을 갖고 있다는 거는 더 블록을 체크를 많이 했다는 거. 더 블록을 체크를 많이 했다는 거는 내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전기비를 더 많이 썼다는 거.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거.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더 긴 체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컴퓨터를 돌렸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일 긴 체인이 오른 체인인 건데, 내가 여기서 이 블록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는 악마예요. 빌런이야. 빌런인데 내가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고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그 체인을 정보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바꿔요. 이렇게 50에서 10으로 바꿔버리고, 50에서 10으로 바꾸고 새로 파요, 블록. 자, 저거 바뀌었으면 머클루트 바뀌었을 거고, 머클루트 바뀌었으면 헤더이시 바뀌었을 거고, 논스카 처음부터 다시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파요. 그래서 열심히 블록 채굴을 해나가. 그래서 마침내 내 체인이 더 긴 체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바뀐, 여기서 이 악의적으로 내가 바꾼 그 무언가의 정보가 옳은 정보로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정보는 틀린 정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체인이 기니까. 내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로 더 높은 확률로 체인을 더 많이 채굴을 해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악의적으로 바꾼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그게 51% 공개 성공입니다. 51%는 컴퓨터 개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명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컴퓨팅 파워의 총 양에서 내 컴퓨팅 파워의 양입니다. 같은 컴퓨터라도 해싱 파워가, 발휘할 수 있는 파워가 약간 다르겠죠. 네. 그래서 전체 해싱 파워에서 내가 절반 이상의 파워를 가져가게 된다. 내 기능이 너무 좋아서, 컴퓨터의 기능이 너무 좋고 내 시설이 너무 좋아서 전체의 과반 이상의 파워를 내가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정보를 바꿔서 더 많은 블록을 채굴해내서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내가 옳은 정보로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좋게 사용하려면 또 좋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여기 공격을 당했으니 복구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네트워크에 어쨌든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걸 좀 더 염려를 하는지 51% 공격을 붙여놓은 걸 보니까 안 좋은 사례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딱 생각해도 안 좋은 사례가 먼저 떠오르긴 해요. 네. 어쨌든 이런 게 51% 공격이다. 사람 명수도 아니고 컴퓨터 개수도 아니고 뭐다? 채굴 파워. 이 전체 채굴 파워의 50% 이상이다. 자, 두 번째. 이거 아까 얘기했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 자, 이 예시인데 0.1005를 보내요. 근데 앨리스가 받을 그거는 0.1밖에 안 돼요. 그럼 얘 뭐다? 트랜잭션 피다. 됐죠? 이해되세요? 앨리스가 얘 받은 돈으로 다시 돈을 보내요. 밥한테. 밥은 0.01호만 받아요. 그러면 거스름돈은 돌아가고요. 근데 0.085가 안 돌아가네요. 뭐다? 여기 트랜잭션 피가 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뭐다? 인풋과 아웃풋 값의 차이. 네.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자, 이것들은 누구한테 간다? 채굴자한테 간다. 그때 마이너가 고를 수 있다.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채굴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료 열심히 들어가지고 채굴을 했으면 기왕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수료를 갖고 있는, 좀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고르겠죠? 즉 수수료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블록에 포함돼서 채굴일 확률이 늦어진다. 빠르게 보내고 싶다, 빠르게 검증받고 싶다, 그러면 수수료를 높여라. 자, 수수료가 0이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수료가 0이라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일정 용량은 타임스탬프. 이제 여기는 블록 헤더의 타임스탬프라고 그냥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한 건데, 사실 TX 그 트랜잭션 안에 있는 그 타임스탬프를 계산을 해서 일정 용량은 오래된 타임스탬프를 갖고 있는 애들로 채워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타임스탬프를 강조하기 위해서 블록의 타임스탬프를 갖고 온 건데, 블록 헤더의 타임스탬프를 갖고 온 건데, 더 정확하게는 거래의 타임스탬프를 참조를 해서 오래된 거래를 먼저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용량은 오래된 거래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가 0이거나 낮게 해도 언젠간 채굴은 됩니다. 약간 늦어질 뿐이지. 난이도 어떻게 면하냐? 많이 궁금해하세요. 정확한 수식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블록이 10분당 한 개씩 만들어져요. 평균. 근데 2016개마다 난이도를 조정을 해요. 2016개 텀에서 유난히 어려운 블록이 많았어요. 10분을 계속 넘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낮추겠죠. 네. 근데 2016개마다 10분이 평균마다 걸리도록 조절을 하게 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2160분마다 조절을 하게 돼요. 근데 2160분을 이렇게 시간으로 일수로 시간과 일로 나눠보면 2주가 나옵니다. 약 14일이 나와요. 그래서 14일마다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2016개마다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2016 곱하기 10 하면 2160분이 나오고, 즉 평균 2160분마다 함께 조절을 하고, 이거를 일수로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14일 정도가 나옵니다. 2016개를 채굴을 하는데 17일이 걸렸어요. 괜찮을까요? 자, 뭐라고 했었죠? 일수가 아니라 평균이고, 일수는 2016개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2016개마다 조절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6개를 만드는데 17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17일 동안 좀 오래 걸렸죠? 생각보다. 이 17일 동안 만들었던 블록의 난이도가 약간 높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그때 난이도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뭐 13일로 이렇게 만들게. 평균 14일을 맞춰야 되니까. 실제 블록을 갖고 와봤는데, 자, 난이도가 변했죠. 계속 변해요, 난이도가. 기간은 당연히 위에 있는 2016개마다 이 난이도를 고치고, 일수가 14일 걸렸다가 13일 걸렸다가 15일 걸렸다가 12일 걸렸다가. 신기하죠? 이때는 뭐 어떻게든 조정을 조금 했을 거예요. 약간 덜 걸렸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난이도 올려야죠. 왜냐하면 평균 14일마다 한 개씩 나오도록 했으니까. 블록 한 개당 평균 10분 동안 나오도록 했으니까. 2016분마다 조정을 하는데 2160분마다 그 난이도 조절을 하고, 그때 딱 14일이 돼야 되는데 13일밖에 안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난이도 조절을 해야겠죠. 약간 올려줍니다. 그래서 15일. 아유, 너무 올렸네. 야, 낮추자. 2016회 지난 다음에 올렸더니 15일이 된 거예요. 야, 너무 오래 올렸어. 난이도 낮추자. 우리는 2주마다 한 번씩 그 딱딱딱딱 떨어지게 난이도 조절을 할 거고, 난이도 조절 기간만큼 2016개의 그 블록도 2주마다 한 개씩 만들어줘야 돼. 근데 2016개 만드는데 15일 걸렸어. 왜? 13일 걸렸으니까 그전에는. 어렵게 하자? 아유, 너무 어렵게 했네. 쉽게 하자. 자,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난이도 올리겠죠. 네. 왜? 14일마다 한 번씩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고, 14일마다 2016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14일로 계속 평균적으로 맞추도록 해서 14일 걸렸다, 뭐 13일 걸렸다, 15일 걸렸다, 뭐 12일 걸렸다, 13일 걸렸다, 15일 걸렸다, 14일 걸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평균적으로는 14일을 어떻게든 계속 맞추려고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뭐 구체적인 수식도 있지만 그거는 뭐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앞에 이 내용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면, 이 내용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마다 평균 난이도 한 번씩 조절을 하고 14일에 딱 2016개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 날짜 안 맞으면 올렸다가 낮췄다가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는 형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Q&A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역시나 우리 학교원이 아니신 분들이 이걸 볼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볼 일이 계신다면 댓글이나 1편에 나왔던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중앙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C링크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CLINK 혹은 C 그 다음에 대시하고 LINK 치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제 저한테 보내셔도 되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질문해 주시면 확인하자마자 혹은 확인한 후에 일정 시간 지나서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보면서 궁금한 거 뭐 굳이 댓글로도 할 필요 없으니까 카카오톡이나 기타 등등 방법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동영상이 생각보다 이제 어느 정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서, 2편밖에 안 찍긴 했지만 생긴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 나가면서 좀 더 앞으로는 나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반복 설명하니까 반복 설명한다고 스킵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계속 더 들으면서 진짜로 마지막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질의응답하는 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상편과 이번 하편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루는 거였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각 세부 주제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그 C링크 코스의 2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 번호에 맞게 계속 세부 주제 한 개씩 파고 들어가면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울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할 거고요.
말한 것처럼 초보자 전용 강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강의 들어봐서 알겠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듣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이제 합평 끝났으니까 문제가 나가겠죠. 문제는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 공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보시면서 이 강의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옆에 대충 몇 분 몇 초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지를 같이 써놓을게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서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는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문제 받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